이런 부작용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중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뇨약을 쓰는 이유는 당의 조절을 위해서죠. 혈당 조절. 당뇨약을 중지한다면 혈당 조절이 안 되겠죠. 기본입니다. 기본. 안녕하세요. 내과주의 닥터 K입니다. 자, 우리 당뇨 환자 여러분, 당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영상을 다룬 적들이 있죠. 당뇨 환자에 있어서 피해야 되는 것들, 식단 관리,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내가 먹는 당뇨약에 부작용이 없는지, 과연 당뇨약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자, 우리가 당뇨 진단 이후에 혈당 조절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처방받고 먹고 하는 것이 이제 당뇨약이죠.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 약이고 혈당의 조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당뇨약이에요. 이 수많은 당뇨약들이 과연 어떤 기전으로 당을 조절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당뇨약은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뭐 예전부터 있었던 약부터 신약까지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측표를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쓰는 당뇨약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표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수 있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당뇨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떠올리는 약이 메포민이죠. 메포민 1번 약이에요. 이 메포민은 당뇨약의 1차 약제예요.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게 이 메포민입니다. 당뇨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저혈당인데, 이 메포민은 저혈당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당뇨약 중에서 체중을 증가시키는 약들이 있는데, 이 메포민은 오히려 체중을 유지하거나 약간 감소시켜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의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거의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당뇨 자체의 개선 효과가 있는 약,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모든 당뇨 환자에 있어서 메포민을 복용해야 되는 첫 번째 약제예요. 심지어 당뇨가 없는 비당뇨인에서도 항노화나 항암 효과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밝혀져 있는 게 지금 이 메포민이에요. 당뇨 진행 전 단계에서도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천천히 늦추어 준다, 이렇게 좀 밝혀져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 메포민을 당뇨 전 단계에서도 종종 쓰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메포민은 거의 뭐 장점에 비하면 사실 단점은 굉장히 적습니다. 장점이 너무 많은 약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고 심지어 저렴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약인데, 이 메포민에도 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 흔한 단점으로는 소화불량과 설사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좀 경미한 위장장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메포민은 사실 정말 중요한 약이고 꼭 써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설사를 차라리 이제 좀 줄여주는 약이나 소화불량을 좀 해결시켜주는 약, 이런 약들하고 차라리 같이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포민은 정말 꼭 써야 되는 약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 메포민도 치명적인 합병증이 있어요. 락틱 애시도시스라고 굉장히 좀 드문데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드문 확률이 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는 우리 이제 접어두고, 굉장히 적어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흔한 것부터 항상 걱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당뇨약 두 번째는요, 인슐린 분비 촉진제예요. 대표적으로는 설폰 요소제 계열하고 글리티나이드 계열, 이 계열 이제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계열의 약들은 우리 몸속의 췌장에 작용을 하게 돼요. 자, 우리 당뇨 환자들이 이제 혈당이 높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혈당이 높은 이유가 인슐린 자체의 분비량이 적기보다는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인슐린이 적절히 좀 나와도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건데, 저항성이 있어서 혈당이 조절 안 되는 만큼 그만큼을 췌장을 쥐어짜서 인슐린을 더 분비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저항성이 있는 만큼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그 부분을 인슐린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해결을 하겠다. 이게 바로 인슐린 분비 촉진제의 개념인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인슐린은 단순히 많이 나온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인슐린이 많이 나오니까 당을 많이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혈당 저하 효과가 좋아요. 그렇지만 강제적으로 이렇게 인슐린 양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의 분비량에 따라서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이 쉽게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증가된 인슐린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인슐린은 혈관에 있는 그 혈액 속의 혈당을 잡아다가
이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저장 호르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자꾸 세포 속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 살이 찝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분비 촉진제들은 혈당을 이제 떨어뜨려주는 효과는 좋아요. 뭐 우리 흔히 쓰는 이제 아마릴이나 글리멜 이런 약들이 이제 이런 계열인데, 당연히 이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서 당 수치가 떨어지면 당혈수소의 개선은 되겠죠. 그렇지만 체중이 증가되거나 저혈당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런 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체중이 증가되고 저혈당이 유발되더라도 이 약들을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받은 약들을 부작용이 있으니까 안 먹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약은요,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 계열이에요. 뭐 이제 아카보즈나 보글리보스 이런 약들이 거기 해당이 되는데, 이 약들은 이제 장에서 작용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사실 근데 이 계열은 이제 많이 쓰진 않습니다. 많이 쓰진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필수 영양소들이 흡수되게 되죠. 그 중에서 당을 올리는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들의 흡수를 억제시켜준다는 기전을 통해서 당을 조절하는 게 이 계열이에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식후 혈당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음식물이 들어와야 그 음식물이 장으로 가고 그 장에서 흡수가 이제 조절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전의 특성상 단점이 생깁니다. 뭐냐? 매 식사 때 먹어야 돼요. 거의 뭐 삼시세끼를 먹는다면 세끼에 먹어야 돼서 3번을 먹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억제된 당은 대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당에서 흡수가 덜 된 이 당들이 모아서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포도당이 높은 액체가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대장에서는 이것을 소화가 덜 된 걸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흡수가 안 되고 당이 들어있으니까 액체에. 더군다나 당이 많은 것들이 대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대장에서 발효가 되게 됩니다. 대장에 있는 상재균들이 이 당이 많은 액체와 이런 부산물들을 발효를 많이 시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방귀나 설사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돼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에는 조금 맞는 약이긴 한데, 이런 부작용들과 함께 매 식사 때 먹어야 되는 불편감 때문에 요새는 거의 뭐 잘 안 쓰는 약입니다. 자, 다음은 티아졸리 디네디온 계열이에요. 이 티아졸리 디네디온에 속하는 것은 액토스나 듀비에 뭐 이런 약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뭐 액토스 듀비에 드시는 분들 꽤 계시죠? 이 약의 특징은요, 내장지방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장지방에서 만들어내는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유리지방산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전의 특성상 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살이 찔 수 있고요, 심한 붓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장지방보다는 피하지방을 더 살찌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 티아졸리 디네디온 계열은 심혈관의 보호를 통해서 합병증의 발생을 줄여주고 췌장을 보호해주면서 저혈당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살이 찌거나 붓기가 생기는 것도 모든 사람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부종이 생길 확률이 3% 정도, 체중도 대략 한 1.5kg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일부에 있어서 낮은 확률로 심부전이 생기거나 골절이 생기거나 방광암이 생긴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열의 특정 약들은 요새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제일 많이 쓰는 계열의 약들이죠. 거의 이제 나오고 나서 각광을 받는 그런 계열들이에요.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죠. 바로 SGLT2 이니비터 계열이에요. 대표적인 약들로는 포시가, 자디앙, 슈글렛, 그리고 이제 포시가 메폴민 복합제 직듀오, 그리고 자디앙과 메폴민 복합제 자디앙 듀오, 뭐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요. 이제 그 앞서 설명드린 약들에 비하면 사실 이제 신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약들은 나온 지 좀 됐고요. 이 SGLT2의 기전은 혈당을 콩팥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 콩팥에서 혈당은 사실 이제 다시 재흡수가 되거든요. 재흡수가 되는데 이 SGLT2가 콩팥에서 재흡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해서 밑으로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소변으로 당을 빠져나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장점으로는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많은 양의 당을 일정 부분들을 계속 소변으로 배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혈압이 감소되고요, 염증까지 감소되면서 콩팥을, 우리 신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고, 포시가 계열은 최근에 이제 심부전, 심장에도 도움을 준다, 이런 결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심부전 약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효과, 정말 너무나 장점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사실 요새 이제 각광받으면서 쓰이는 약인데요. 소수에 있어서 발생하는 좀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방광염, 질염이에요. 방광염이나 질염은 사실 안 걸려보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걸려보면 압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일상생활에서 아예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아랫부분이 가렵고 화장실 자주 가고 가면 또 소변 넣을 때 아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방광염이나 질염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 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변량이 실제로 늘어나요. 소변량이 실제로 늘어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약을 쓰거나 여름철에 또 이 약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의 섭취량이 똑같이 약과 함께 이제 늘어나지 않으면 탈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SGLT2 이니비터는 장점과 단점이 조금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DPP4 이니비터 제제들이에요. DPP4 이니비터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자누비아, 트라젠타, 가브스, 제미글로 뭐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복합제가 존재합니다. 자누비아에다가 메폴민 더하면 건 자누매트, 또 이제 가브스에다 메폴민 더하면 가브스 매트, 뭐 이렇게 해서 매트가 뒤에 붙은 거 이제 복합제입니다. 이 약은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소장에서 췌장으로 신호를 보내요. 음식물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당이 앞으로 이제 흡수가 될 거니까 인슐린 분비해라 이거죠. 근데 그때 이 작용을 증폭을 시켜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이 기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복 혈당도 감소를 시키게 되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고 소장에서 당이 흡수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나 장점으로 꼽는 것은요. 요새 사실 이 계열은 이제 메폴린 복합제와 더불어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복합제 계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말 많이 씁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약제인데 부작용도 거의 없는 편이고 안전한 편입니다. 그리고 체중을 증가시키지도 않고 저혈당의 발생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장점들이 있는데 물론 부작용도 존재해요. DPP4 이니비터의 부작용은 상당히 드문 편이긴 해요. 비인두염이나 비뇨기계 감염, 호기계 쪽 감염, 두통이나 설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심하지도 않고 발생 확률이 이제 극도로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DPP4 이니비터와 SGLT2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효과가 워낙 좋고 장점이 크고 단점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싼 편입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너무 좋고 안전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당뇨 조절을 위해서 쓰는 당뇨약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봤고 그 기전과 그에 따른 부작용 살펴봤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궁금해하셨던 만큼 오늘 제가 설명드린 영상에서 내가 먹는 약이 어떤 계열이어서 어떤 기전이고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당뇨약의 부작용을 알았어요. 부작용이 있다고 이 약을 무조건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이 약들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이제 메폴민을 시작하고 나서 뭐 소화불량이나 설사가 너무 심한 사람들 아니면 포시가를 시작하고 나서 너무 방광염이나 질염이 잦으신 분들 이런 경우 아니면 내가 이제 당뇨약을 쓰면서 너무 체중 증가가 심했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이 시점이 당뇨약 시작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했는데 당뇨약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당뇨약 때문에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당뇨약과 연관성이 있어서 발생한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고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니까 이 약을 계속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용량을 조절할지 다른 약으로 바꿀지 아니면 이제 지금은 해결이 됐으면 계속 쓰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치의가 상의 하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중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뇨약을 쓰는 이유는 당의 조절을 위해서죠. 혈당 조절. 당뇨약을 중지한다면 혈당 조절이 안 되겠죠.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뇨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혈당 조절을 위해서 꼭 써야 하는 우리 당뇨약, 이 당뇨약들의 기전과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